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어제장이었죠. 유가가 하락하면서 시장 반등의 모멘텀은 다져졌고요. 장중에 유가가 89달러까지 오르면서 잠시 상승폭이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양시장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 수급도 유입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등의 여러 이벤트를 소화 담아 어제는 코스피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하루였죠. 오늘은요, 글로벌 시장에서 큰 두 가지 물줄기를 보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 극심한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국제 유가, 그리고 두 번째, 오라클 실적이 될 텐데요. 여기에 개별적으로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 특히 자사주 소각 이슈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로 전반적인 분위기 내용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온탕 오가는 증시에 어디에 장단을 도대체 맞춰야 되는 걸까요? 3월은 한마디로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의 반복, 9일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어제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기도 했었죠. 유의미한 수급 흐름까지 포착이 됩니다. 3월 들어 9일까지 10조 원가량 코스피를 매도했던 외국인 어제는 보시듯이 1조 원 넘게 대규모 순매수에 나섭니다. 비중을 보면 이 수급 흐름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제 시장의 외국인 매수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빨간색 선 22% 수준이었다면 어제는 28%로 매수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매도 규모가 줄어서 순매수액이 단순하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은 매수에 나섰다는 것.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는 다만 연속성이겠죠. 유가 급락 속에서 어제 매수 전환했던 외국인, 오늘도 연속 매수가 들어올지가 단기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급 역시 마찬가지로 좀 유가랑 연결되어 있죠. 그런 만큼 유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유가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간밤 한때 WTI 기준으로 보면 86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또 86달러 선까지 오르게 됐는데요. 뉴스를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죠. 유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포인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각 기준으로 보자면 새벽 12시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임시회의를 긴급 소집하게 됩니다. 비축유 방출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이 뉴스를 소화하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새벽 3시경에는 라이크 미국 에너지 장관의 X 게시글이 공개가 됩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를 미국 해군이 성공을 했다고 공개를 하면서 유가는 마찬가지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비축유 방출 가능성 그리고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의 이 두 조합이 유가를 배럴당 76달러까지 한때 끌어내리게 된 건데요. 자, 그러나 에너지 장관의 X 게시글은 올라온 지 30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는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 에너지 장관의 X 게시글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CBS 방송은요. 이란이 호르무즈에 기뢰 설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유가는 낙폭을 축소하게 되면서 86달러 선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간밤 움직임으로도 또 유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단기 체크 포인트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건데요.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여기에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면 선택지는 충분히 아직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여기에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기뢰죠. 기뢰는요. 바닷속이나 수면 아래에서 미리 숨겨놓는 바다의 지뢰인데 CBS 보도의 요지는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를 위해 기뢰를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소형 선박에 2개에서 3개씩 기뢰를 싣고 배치를 하려는 움직임 포착이 됐다. 바로 이 맥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뉴스 관련해서 트루스 소셜에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기뢰 설치 보고 아직 없지만 만약 설치를 했다면 즉각 제거되길 바란다고 언급을 했고요. 제거되지 않는다면 이란이 겪어보지 못한 군사적인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기뢰가 변수가 될지 특히 명분이 되어서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함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가가 결국 다시 86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서 봤던 수준과는 크게 하락하지 못하고 끝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오라클의 실적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회계연도 2026년도 3분기 실적 보시듯이 헤드라인 수치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RPO, 수주잔고 역시 전년 대비 325%나 급등한 것으로 나왔고요. 중요한 건 실적 전망인데 보시듯이 2027년도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했고요. 회계연도 올해죠. 2026년 4분기 전망 역시 올려잡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하면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부채죠. 지난 2월에 회계연도 2026년에는 추가 채권 발행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실적에서 이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올해 자금 조달 관련해서 아직 조달하지 못한 금액은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주식 희석이 좀 걸리는 부분이나 일단 시장은요,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 크게 안도를 했고요. 수익성까지 확인이 되면서 시간에 걸려서 현재 8%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의 오라클 실적까지 확인하면서 간밤 국내 증시 관련 글로벌 지표들 악재보다는 다행히 안도 요인이 조금 더 많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관련 ETF, EWI ETF는 2.6% 하락 마감했지만요. 야간 선물 우리 시각 기준으로 5시 이후에 발표가 된 오라클 실적을 소화하면서 0.7% 상승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빨간불을 켜냈죠. 특히 간밤 미증시에서는 메모리주가 강했습니다. 마이크론이 3% 올랐고 샌디스크도 5% 올랐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 출발은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둘의 시소 관계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일단 코스닥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제 빅 이벤트는 단연 액티브 ETF의 상장이었을 겁니다. 머니플러스 어제 이 시간 편입 종목들 빠르게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상장된 두 ETF 중에서는 예상 외 종목이 편입된 삼성 액티브의 ETF가 당일 등락률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잠시 후 아네스캐스터와 함께 디테일들은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전반적으로 편입이 예상됐던 종목들은 어제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예상 외 종목들은 특히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정책 모멘텀은 여전하고 또 코스닥으로의 중소형주로의 수급의 다변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워낙 급등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세론이 나올 가능성 언제든지 있다는 점은 계속해서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도하기도 했죠. 여기에 오늘의 주요 시장 키워드는 바로 주주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어제 사업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요. 지주사 SK는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 둘을 엮어주는 키워드, 바로 자사주 소각인데 삼성전자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반기에 소각을 하겠다고 강조를 하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5조 1천억 원 소각을 결정했다고 발행을 합니다. 무려 전체 발행 주식의 20%라는 대규모 소각인 건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만년 할인 딱지가 붙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이 부족했다는 건데 이제는 이 딱지도 점점 떼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기업 외에도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프트업 그리고 FST, 사라민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기업으로는 SD 바이오센서 역시 자사주 소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뒤이은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발표, 애프터마켓에서 자사주 고비중 종목들, 예를 들어 신영증권 그리고 부국증권과 같은 종목들 움직였습니다. 이 테마가 또 한 번 자극이 될지 코스닥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발표한 건 사실이나 삼성전자와 SK, 코스피의 굵직한 기업들이 역대급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는 점, 시장의 무게가 오늘장 코스피로 향할지 주요 포인트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원에서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 아시아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시하셔야겠고요. 특히 외국인 수급과 엮어서 코스피 시장에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섹터 단에서는요, 오라클 호실적에 AI 인프라주들이 반응을 해줄지, 그리고 자사주 소각 움직임에 관련 섹터의 반응 역시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여러 가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충원 대표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 오늘장 포인트들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우리 증시 보면 급락 뒤에 급등이 나오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유가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상황인데
아직 중동 변수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에 코스피가 중동 전쟁 리스크로 급락하면서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또 미 증시가 또 올랐다가 또 밀리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되게 많았었죠. 뭐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뭐 최대 집중 공습 예고하고 테헤란에서 뭐 폭발이 목격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 뭐 기뢰 부설용 선박 열척을 타격에 완파했다, 뭐 이러한 소식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 야간 선물은 1%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장기화 여부에 따른 의견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장기전이 되면은 뭐 유가가 120에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사실 최근에 이미 119달러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 반도체 실적 호조와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서 아까 브리핑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뭐 SK나 삼성전자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밸류업 정책에 발맞춘 그런 모습이 어제 나왔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20%는 조정을 받았으니 PER을 선행 12개월을 보면은 지금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달에만 2020년 3월 13일과 19일을 이후에 한 달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나온 게 이제 지금 6년 만에 이제 처음 있었던 일인 만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변동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안정화에 우선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3월 이번 달만 봤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을 걸렸는데 수급의 동향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어제까지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0조 원을 매도를 하고요, 기관은 5조 원을 매도를 하는데 그 물량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갔고,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2조 7천억 원을 매도하고 나머지를 외국인과 또 기관이 사는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방송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게,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이미 올라와 있는 기점에서는 좀 그게 낫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또 100만 원 넘어가면 또 갑자기 사고 싶은데, 이게 또 80만 원으로 그렇죠. 내려오면 또 못 사는 게 또 투자자들의 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내가 주식 비중이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 삼성전자도 20만 원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 좀 유입이 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는 유가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밤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X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제가 앞서 브리핑해 드렸던 것처럼 WTI가 76달러까지 내려갔지만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이 X와 관련해서 에너지 장관이 올린 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미국 해군의 유조선이나 선박을 호위한 적이 없다고 좀 부인을 하면서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유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고 유가 자체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떤 관점으로 좀 투자를 이어가야 될까요? 마음가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한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의 무리한 레버리지만 쓰지 않는다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원래는 버틸 수 있었던 그 손실을 못 버티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의 WTI의 이런 변동, 사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30%나 오르면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 이란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사실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사실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이제 유가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이거의 영향이나 그냥 단순한 유가의 영향이나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는 게 결국 환율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외국인이 1조 원을 매수한 거는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들이 또다시 뒤바뀐다면 그 반대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예측을 해서 약간 그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비중을 따져보니까 매수 비중이 전일에 한 22%에서 28%로 확 늘었더라고요. 이건 충분히 뭐 변화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의 시그널은 일단은 어찌되었든 어제를 포함해서 이번 달에 외국인이 10조 원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더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수급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유가와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했던 게 오라클 실적이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오라클 실적을 보니까 예상외로 잘 나왔더라고요. 네. 여기에 부채와 관련된 코멘트도 시장이 원하던 대로 우려를 완화시켜주는 발언으로 좀 나왔는데, AI 투자 부담과 관련된 우려들 이제는 좀 덜어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일단은 고비를 하나 넘겼다. 그거에 따라서 실적 발표 후에 지금 폐장 후에 8.4%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하도 요새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너무 노이즈가 되기 쉬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뭐 하나 삐끗하면은 바로 악재로 작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되다 보니까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면서 그래도 계속 잘 되고 있었네라는 부분을 확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69억 달러 대비 상회한 약 172억 달러가 나왔고,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가 44%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됐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오라클을 이끌 수 있는 주요 사업부가 되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럼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니가 또 이제 중요해지겠죠. 왜냐하면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도 가이던스에서 미스가 나면서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2027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기존의 예상치가 866억 달러였는데 9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퍼센티지로 하면은 큰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좀 더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경영진은 그럼 무슨 말을 했냐를 보면,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지속될 것이고 자본 지출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자본 지출 계획이 결국은 시장에서 여러 가지 굳이 부정적으로 우려가 됐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하니 약간의 그런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더 해소가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애널리스트들은 일부는 바이 등급으로 이제 상향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시장 분위기가 이러하니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유가가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움직였던 한 88달러 수준에서 크게 내려왔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 오늘도 반등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유가 종가만 보면 이 수준에서 많이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오라클이 좀 강하게 지금 시간을 걸어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투톱 오늘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20만 전자 회복 그리고 100만 니스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야간 선물이 1% 상승을 했고, 오라클도 시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미국의 정규정이 끝나고 나서 선물 지수는 그냥 강보합에 있고, 그리고 WTI 같은 경우가 이제 85, 6달러에서 다시 한번 또 87달러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 크게 올라온 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는 유동성이 공급된 거는 사실이나 결국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낙 시장 자체에 변수가 많다 보니까 계산기를 정말 잘 두드려야 되는 그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그룹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거든요. 이건 충분히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코스피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자사주 소각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도 있었지만 어제 SD바이오센서, KCC, 롯데지주 여러 또 기업들이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정부의 뭐 밸류업 정책 그리고 정부의 지금 증시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따른 대기업들이 이에 발맞추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또 자사주를 소각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테마도 형성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재무적인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또 보장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에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레퍼런스나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자사주 소각 등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뉴스, 특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은 뒤에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생명이 움직였습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지분 구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분위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코스피 위주로 여쭤봤는데 사실 어제 코스닥의 빅 이벤트는 액티브 ETF 상장이었을 텐데요. 상장 이후 첫날의 성적표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아네스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코스닥 개별 종목을 골라 담는 코스닥 액티브 ETF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상장 첫날부터 뭉칫돈이 쏟아지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삼성의 코액트는 11.9%라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고요. 타임폴리오는 4.1%로 두 상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제 하루에만 코액트를 2,968억 원, 타임을 2,847억 원어치나 담았는데요. 특히 거래 대금을 주목해 보시면 두 상품을 합쳐서 무려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단 하루에 회전됐습니다. 코액트 한 종목에 5,752억 원이 터졌는데 이는 전체 ETF 시장 거래 대금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두 운용사의 색깔 차이가 등락률을 가른 걸까요? 삼성 액티브는 성장주의 70% 비중을 두는 공격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로봇 같은 신규 성장 분야에 집중했고요. 반면 타임폴리오는 핵심 종목을 가져가면서도 빠른 테마 순환을 반영하는 상대적 안정감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런 전략 차이는 종목별 등락률에서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통 코스닥 하면 떠오르는 시총 상위주 에코프로 형제들은 0%대 상승에 그치면서 다소 심심하게 마무리되는데요. 대신 삼성 액티브가 담은 큐리언트와 성호전자가 25에서 28% 급등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성호전자 같은 종목은 예상치 못했던 깜짝 카드였는데요. 액티브 ETF가 시총 상위주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중소형주로 수급을 확산시키는 긍정적 매기역함을 톡톡히 해낸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기대를 모았던 파도는 0.78% 하락하면서 액티브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코스닥 투자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시장의 기대가 큰데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화자산운용의 플러스 코스닥 150 액티브 ETF도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 ETF 대전,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해서 첫날의 성적표 함께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사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이 수급 관련해서 액티브 ETF 상장이고 이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당연히 드는 고민은 세론이 나오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다음 주에 또 다른 ETF가 상장이 되니까 아직 모멘텀은 남아있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 코스피랑 코스닥의 매력도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사실
두 이제 지수는 각각의 지금 매력도가 있어서 뭔가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가끔씩 이 지수가 엇갈려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어제 반응은 두 회사의 ETF의 리서치와 운용력의 스타일 차이를 좀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좀 평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의 저 수익률의 차이라고 해서 한 운용사가 더 좋다라고는 지금 하루 보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운용사들이 리밸런싱을 하거나 이제 종목을 뭐 신규 편입하거나 편출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텐데 바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사실 이 어제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도 사실 그저께 저녁에 나왔으니까 어차피 하루 전에는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약간 스터디의 차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ETF의 수급적 요소로 인해서 개별 종목까지도 좀 이런 운기가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ETF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외국인이나 이런 수급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두 지수의 좀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관련해서 또 체크를 해봐야 할 업종이 2차 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적으로 보자면 오늘 인터배터리 2026이 개막을 했는데 2차 전지 업종에서 좀 관심이 갈 만한 종목들 혹은 섹터, 구체적인 섹터 어디 쪽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소재주 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한데 장비도 같이 봐야 되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ESS나 전고체 쪽도 같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금요일에 이제 참여를 해서 가볼 예정이기는 한데 당연히 큰 기업들은 대규모 부서를 운영하고 또 해외에 있는 172개의 기업들이 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를 하는 우리가 알만한 2차 전지 기업이 있고 또 의외로도 참가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다 참가한다고 다 긍정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이러한 모멘텀이 2차 전지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일단 장비주로는 이제 엠플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장비주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PER이 낮은데 주가가 못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많이 부여받는 영향이 있지만 장비주들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인데 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순이익만 이제 200억에 달하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회사입니다. 지금 PER이 8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로봇을 활용한 노칭 장비 개발을 완료하면서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2개의 완성차의 고객사를 이제 갖고 있었는데 내년까지 추가적으로 2개 이런 고객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동안은 밸류에이션은 뭐 지금 8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건 알겠지만 그럼 성장 동력이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한다면은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하고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거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못 간 장비 업체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엠플러스를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소재주로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대통령께서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오셨는데 제이스콜딩스라는 기업이 여기에서 약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니켈 광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좀 작년에 니켈을 선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여의도에서 IR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인허가 규정 변경이고 그리고 이게 또 나라마다 공무원분들이 또 처리하는 그런 속도도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뭐 바지선 계약을 하고 4월이나 5월 이내에 선적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적이 된다면은,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광물이 아무래도 니켈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한국과 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니켈 확보를 중심으로 MOU를 7건을 체결했는데,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높은 두 번째 나라가 필리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동포 오찬 간담회 했었을 때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접 니켈 광산 개발 그리고 향후 재련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직접 설명했었던 또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6에서 어떤 발표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가가 아무래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 물론 크게 어제서 내리진 않았지만 섹터 전략도 다변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유가가 급등하면서 뭐 방산주가 움직였고 또 에너지주들도 이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흐름이 조금 변곡점을 지났으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주들을 다시 봐야 되는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두 섹터를 지금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전쟁의 여파로 많이 하락했었던,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 섹터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데이터 센터, 태양광, 원전 바이오 같은 기업 섹터에 차라리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은 조금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줘서일까요? 실적이 받쳐주는 것도 있고,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가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너무 WTI 가격 그리고 이거에 너무 좌우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지 밸류에이션이 반영되는 게 아니어서 그쪽 외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해주신 내용 자체가 좀 중심을 잡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오늘장 그리고 오늘장으로 움직일 뉴스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과 산업의 성장,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한국경제TV는 한국 증시의 다음 도약을 응원합니다.